자, 2018년 3차 경찰 대비 한국사 해설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일단 시험 보느라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제가 뭐 평상시 저와 함께 동영 공부했던 친구들은 제 동영 풀고 항상 내가 난이도를 이야기하잖아요. 이번 시험의 난이도는 제 기준으로 따지면 하, 중, 도 정도 됐습니다. 연분, 구등, 도에 입각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 동의 안 하면 이거 미친 거야. 진짜 쉬웠습니다. 남경이건 여경이건 합격 점수는 공이 최소 90점을 넘어야만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고난이도 문제가 거의 눈에 안 보일 정도의 정말 쉽게 출제가 됐고요. 보기 자료도 쉬운 자료가 많이 출제가 됐고, 또 그냥 막 답이 떨어지는 문제가 한 4-5문제가 있었습니다. 내가 저와 함께 동영 공부한 친구들한테 분명히 이런 이야기를 했죠. 내 동영 20문제 중에 진짜 문제가 5초, 10초 만에 풀리는 문제가 한두 개뿐이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어렵다는 느낌을 받을 거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것들을 한번 뒤집고 꼬고 그렇게 해서 만든 게 내 동영이기 때문에 내 동영 문제를 많이 풀어내다 보면 시험장에 가면 그런 여러분을 공부시키고 막 그런 고민이라든지 여러분을 어떻게 함정에 빠뜨리려는 고민 같은 거 없이 단순 무식하게 내는 문제가 5, 6, 7문제 이상이 될 거고, 그 문제들은 10초, 20초 만에 풀리다 보니까 시험이 훨씬 쉽다는 인식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어려운 내용이 나오면 여러분 어차피 풀어내기 힘들 것이다. 그런 경우는 속으로 문제를 풀어내시라는 이야기를 내가 분명히 했습니다. 맞죠? 뭐 교파하고 약파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보기 자료에 시험에 나온 사례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어차피 어려웠단 말이죠. 근데 이게 왜 못 풀 문제인지 한번 나중에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공부했던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100점이 너무 많아요. 지금 100점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놀라워요. 그러니까 영어가 어려웠다고 하는데 저와 공부했던 친구들은 100점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영어를 진짜 한 50점만 넘겨버리면 거의 합격 점수 공통 점수만큼은, 그래서 지금 우리 조교놈도 저 앞에 앉아 있습니다만 한국사를 95점 맞아왔어요. 근데 영어가 좀 아리까리 해가지고 지금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쉬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이게 17년도부터 17년 2차 18년 1차 때는 고려사를 너무 많은 문제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17년 2차 때 고려사가 5문제 나오니까 깜짝 놀랐고, 18년 1차에는 고려사를 6문제를 출제했어요. 그리고 18년 2차에는 근현대사를 8개를 깔아버렸던 거 기억날 겁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그래서 근현대사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이번에 마지막까지 근현대사 개념완성 강의하는데 뭐 결석한 학생들도 없고, 근데 근현대사는 또 5문제. 야, 이번에는 문제가 굉장히 객관적이었어요. 대신 뭔만 변화가 있었냐면, 선생님이 항상 그랬죠. 우리 경찰만 선사 국가 형성에서 2문제를 준다라고 했죠. 근데 이번에 선사와 국가 형성에서 1문제 나왔어요. 처음 있는 일입니다. 내 기억으로는 진짜 처음 있는 일이야. 그리고 고대하고 중세입니다. 중세가 고려라는 건 다 알 거고, 이 고대사와 중세사에서 몇 문제씩이 나왔냐면 4문제 나왔고, 불교 문제가 내가 보니까 선지 2개는 고대 승려고 선지 2개는 고려 승려야. 그러니까 4.5문제씩 이렇게 골고루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지금 이렇게 10문제를 가져간 거야. 그럼 조선사하고 근현대사가 남았는데, 조선사 그러면 이제 근세와 근대 태동기라는 거 알고 계시죠? 여기 조선에서 몇 문제가 나왔냐면, 앞에서 4자 뺐으니까 조선에서 재밌게 딱 5문제가 떨어지니까 근현대사 진짜 열심히 했는데 한 번에 7개 나오니까 놀라가지고 역시 5개 출제되면서 골고루 진도별, 쉽게 이야기하면 단원별로 골고루 정말 잘 출제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확실히 17년 2차부터 보기 자료가 많이 출제가 돼요. 이번에도 보기 자료가 그냥 문제 다음에 보기 자료가 있는 문제만, 보기 자료 문제만 정확하게 몇 문제가 나왔냐면 14문제가 나왔어요. 와, 많이 나왔죠. 많이 나왔는데 이 중에 이제 사료 문제가, 사료가 진정한 보기 자료 문제잖아. 사료 문제가 9문제나 나왔어요. 그리고 항상 우리 경찰 시험에서 많이 주지만 보기를 주어주고 순서 잡는 문제가 한 3문제가 나왔습니다. 진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하면 3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 그냥 말 그대로 자료 주고 뭐 신석기 시대 유적지 주고 이렇게 자료 문제만 한 2문제 나와가지고 14문제 정도 보기 자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료 문제에 많이 대비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거다. 일단 총평 이렇게 마무리하고 문제를
3시간 동안 풀어하면 3시간 동안 풀겠습니다만 너무 쉬워가지고 좀 힘 팔려요. 그래서 좀 빨리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유적이 형성된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봉산 지탐리 하나로 끝나야 되지 않아? 황해도 봉산 지탐리와 평양의 남경 유적에선 탄화된 좁쌀이 발견된다. 이걸 모르는 친구가 누가 있어요? 서울 암사동과 부산 동삼동은 고딩들 공부하는 국정교과서에도 실려있는 신석기의 가장 중요한 유적지고, 양양 오산리는 이것도 공부 많이 시켰습니다. 제주 고산리는 가장 오래된 신석기 시대 유적지고, 양양 오산리는 가장 오래된 움집이 발견된 유적지다. 그 양양 오산리에 사람의 얼굴 모양을 흙으로 빚어군 안면상이 출토되었다. 이것도 많이 출제가 됐죠. 그러니까 1번 보기 자료가 신석기 시대 문제는, 와, 이건 진짜 보기 자료는 이건 뭐 어디 고등학교 내신 수준보다 쉽게 출제를 했어요. 1번 신석기 문제였습니다. 신석기 시대 골라라 하는 문제잖아. 1번 봐봐. 나는 아직까지 시력이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내려놓고 이 멀리 있는 글씨가 보인다. 괜찮은 거죠? 좋아. 참 불편해. 여기 좀 애매해. 이게 좀 사람들이 이동 생활하며 동굴 바위근을 막집에 팔았다. 선지 1번은 구석기 시대. 2번 농경의 식량 생산 경제를 배경으로 전개되었다. 농경이 시작된 게 신석기 시대고, 우리가 그거를 채집 경제에서 생산 경제로의 전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엘빈 토플러가 이야기했던 제1의 물결이잖아요. 농경 시작됐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1번의 정답은 2번 가겠습니다. 너무너무 쉬워서 뭐라고 말을 못하겠네. 3번 봐라. 비파형 동검과 고인돌이 만들어졌다. 청동시대 대표적인 동검 고인돌, 돌무지 무덤, 돌널 무덤까지. 아니 그러니까 고인돌 대신에 차라리 돌무지 무덤, 돌널 무덤 그렇게 출제를 좀 해주지. 무슨. 그다음 4번 덩이쇠가 좀 당황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가야에 아니면 그 전에 변환에 철 많이 생산되는 거 알아요, 몰라요? 그 철을 덩이쇠라고 해. 이 덩이쇠도 한 서너 번 출제됐는데. 그러니까 일단 어찌됐든 간에 신석기 시대랑 거리가 있잖아. 쇠는 철인데. 그러니까 정답은 2번. 1번 문제 틀린 친구들은 진짜 없을 것 같아요. 2번 문제 가겠습니다. 기업과 니은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가장 적절한 것. 항상 고대 정치사 문제. 그래서 내가 깡패방 강의할 때도요, 고대 정치사 왕 이름 잡자마자 몇 세기인지 알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 했죠. 그럼 기억 봐라. 고구권왕이 생각보다 시험에 많이 나온다고 했지. 그럼 고구권왕 내가 4세기부터, 특히 4세기는 뭐 백제정성기, 5세기는 고구려 전성기, 6세기는 신라 전성기 해가지고 19세기까지 머릿속에 어떤 시기인지 제대로 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고대 정치사를 공부할 때 4세기, 5세기, 6세기 내가 심화강의에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 왕들을 다 써주면서 사건의 서류관계를 다 계산할 수 있게 해준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4세기에 우리 고구려 왕들 한번 봐봐. 4세기 고구려 넘어가자마자 미천왕 나오죠. 미천왕이 이래저래 죽고 난 다음에, 물론 미천왕이 업적까지 할 수 없다. 고구건왕 나오죠. 고구건왕이 죽죠. 고구건왕 죽고 나서 누구 나와? 소수리망 나오죠. 소수리망 동생이었던 고국 양왕 나오고, 고국 양왕의 아들이 광개토대왕이지. 그럼 여기서 이렇게 광개토대왕이 나왔을 때 광개토대왕이 4에서 5세기를 가르는 왕이다라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럼 이건 완벽하게 지금 4세기 사항이야. 근데 선지 니은을 볼까? 비유왕이 눌지마리간가. 그럼 4세기의 백제는 어느 왕이 있어요? 근초 고왕이 이때 있어가지고 내가 이런 화살표를 그려주지. 이렇게 빨간색은 공격이다 그래서 고건왕을 죽인다고요. 맞죠? 그리고 침유왕이 인무렵에 근초고왕 다음 왕인데 불교를 수용하고. 정근대사 공부할 때 연도 암기한 미친 짓거리, 그렇단 짓거리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현대사는 연도를 암기를 못하면 그냥 시험 문제 작살 난다라고 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그 정근대사가 15문제 나왔는데 연도 문제는 한 문제도 출제가 안 됐어요. 이걸 연도 문제라고 생각하는 놈 미친놈이지. 그럼 이게 연도 문제 나와서 이 사건들 연도를 외우면 다른 사건들로 이렇게 출제하면 연도를 다 암기해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근현대사는 5문제 중에 이번에도 연도 문제가 나왔어요. 항상 더군다나 근현대사 문제 풀면서 깜짝 놀랐다. 1923년에 내가 1923년 연도 졸라게 강조했는데 애초에 그냥 문제가 통으로 그렇게. 와, 이거 내 강의 들었나 출제자가. 연도를 외우지 말고 4세기 말에 침유왕이 있고, 여기 아신왕이 있을 때 이 아신왕을 광개토대왕이 이렇게 공격해서 한강 이북을 장악했더라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신왕이 남쪽, 한반도 남쪽을 어느 정도 세력을 확장하고 나서 광개토대왕과 한판 뜨려고 가야와도 한편 먹고, 그 다음 일본과도 한편 먹고 신라를 쳐들어갔고, 그때 신라 왕이 누구야? 내무랑이고, 그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외국 일본이 신라를 쳐들어간 걸로 하잖아. 그때 광개토대왕이 5만 기병을 보내서 신라에게 도움을 줬고. 맞죠? 맞죠?
하여간 지금 그러면 이제 여기는 거의 내무랑 신라는 이렇게 내무랑 이렇게 갈 때입니다. 자, 그럼 이제 5세기 넘어가 가지고 시간 이렇게 하면 수업이 너무 길어지는데 광개토대왕 다음에 누가 나와? 장수왕이 나와요. 78년 동안 왕을 하니까 5세기는 그냥 장수왕의 시대야, 고구려는. 근데 백제는요, 여기 이 무렵에 비유왕이 나오고요. 내가 5세기는 신라는 마리깐 시대라고 이야기했죠. 비유왕 다음에 계로왕이 나왔는데, 자 봐봐, 장수왕 입장에서는 자기 증조 할아버지가 백제 왕에게 죽었잖아. 그러니까 그 복수를 하려고 장수왕이 백제를 쳐들어가서 계로왕을 잡아서 죽여버립니다. 그럼 백제는 한성시대가 끝나고 문주왕이 어디로 천도를 내? 웅진로 천도를 하고 동성왕이 나오고 여기까지가 이제 백제 5세기예요. 그럼 지금 5세기에 신라를 보면 내무랑 때부터 마리깐이라는 칭호를 사용했으니까 신라 왕은 5세기는 무조건 마리깐 시대야. 왜? 6세기 넘어가자마자 지증왕이 나와서 왕이라는 칭호를 써요. 그럼 4세기 말에 마리깐이라는 칭호를 내무랑이 사용했고 6세기 넘어가자마자 지증왕이 왕이라는 지비자 칭호를 썼으니까 5세기는 마리깐 시대다. 근데 마리깐을 여러분 눌지 마리깐이야, 실성 마리깐, 눌지 마리깐, 뭐 자비 마리깐, 소지 마리깐 4명 있는데 시험에 나오는 마리깐은 누구밖에 없더라? 눌지하고 소지 마리깐이 있더라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내가 이 연표를 그릴 때 같은 편을 이렇게 항상 파란색으로 눌지하고 비유왕이 이렇게 한 편 먹어야 안 먹어요? 나제 동맹이지. 동성하고 소지 마리깐이 이렇게 나제 동맹 강화 결혼 동맹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지금 기억은 뭘 줬냐면 봐봐, 고건왕이 근초고왕의 군사와 벌인 전투에서 전사했다, 이걸 준 거예요, 기억은. 그 다음 니은은 뭘 줬지? 비유왕이 이걸 니은을 준 거야. 연도 잡지 말고. 근데 봐봐, 기억과 니은 사이에 있는 건데 일단 미천왕은 고건왕보다 앞에 있잖아. 선생님 연도 외우는 게 낫지, 이거 왕 순서 분필 던져버릴라. 왕 순서 외우는 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이때 각각 사건들 연도는 수십 개고 수백 개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럼 이 왕들 순서를 못 외우는 건 그냥 고대사 정치사를 날리고 싶다는 이야기야. 그럼 일단 미천왕은 날려야죠. 그 다음 한성이 함락당하고 계로왕이 살해되었다. 아니 일단 최소한 나제 동맹은 비유왕이 체결했다는 건 다 알고 여기 또 선지에도 보기에도 비유왕이 나와 있는데 계로왕이 장수왕에게 잡혀 죽었으니 얼마나 괴로워. 그렇게 공부했으면 2번도 날려야죠. 그런데다가 진흥왕은 애초에 6세기 왕이네. 이거는 막말로 여러분, 예를 들어서 공부 좀 이상하게 한 친구들은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한 게 527년이고 장수왕이 평양 천도한 게 527년이고 비유왕과 눌지마리깐이 나제 동맹을 체결한 게 533년이다. 그 연도를 그래 그렇게 풀었어도 그냥 바로 풀리겠지만 그렇게 연도를 남기하지 않아도 1, 2, 4가 날라가 주잖아. 택도 없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기억과 니은 사이에 수도를 국내에서 평양으로 옮긴 건 장수왕이고, 그래서 장수왕이 이때부터 남하 정책을 시작했던 거고, 한성이 그다음에 비유왕이 눌지마리칸과 나제 동맹을 체결한 게 장수왕의 평양천도 직후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거야? 이번에 정답은 3번 가겠습니다. 3번 문제. 야, 이렇게 가면 시간 오래 걸리겠다. 자, 가야연맹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금강가야가 정기가연맹의 중심이었다. 김해 금강가야가 정기가연맹의 수장이고요. 그 다음 고령의 대가야가 후기가연맹의 수장이야. 자, 중심지가 김해 금강가야에서 고령의 대가야로 이동했던 이유는 뭐야? 400년에 고구려군이 낙동강역 진출하는 그 과정에서. 다시 이야기해서 이 광개토대왕이 내무랑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신라를 쳐들어왔던 건 일본만 쳐들어온 게 아니라 가야까지 쳐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5만 기병이 신라에 쳐들어온 일본을 작살내면서 낙동강까지 한번 진출한 거지. 그걸 알고 계시다면 선지 1번 금강가야가 정기가연맹의 중심이었다 알고 계실 거고, 5세기 초. 왜 5세기 초야? 엄밀히 따지면 400년이니까. 그래서 고구려 신라 연합군의 공격을 받고 타격을 입었다. 가야연맹은 타격을 입죠. 그래서 5세기 중엽 무렵의 중심지가 후기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고령의 대가야로 옮겨져 가는 겁니다. 후기가연맹은 소백산맥 넘어, 이제 소백산맥이 어딘지 어떻게 알아?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야가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이게 김해 금강가야예요. 이게 김해 금강가야, 여기야. 고령의 대가야는 이쪽이야, 내륙이야. 이 지역이 소백산맥이 있을 거라고. 그리고 호남까지 이렇게 대가야가 약간 세력을 넓혀갔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4번 봐봐. 백제 멸망 후 부흥군을 도와 백강전투. 코미디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백강전투는 일본이 백제를 다시 부흥시켜 보고자, 맞죠?
응원군을 보냈으나 당나라 군대에게 패배했던 전투고 백강전투가 잘못됐습니다. 정답은 4번. 백강전투는 660년 기록도 있고 663년 기록도 있는데요. 요즘 663년로 많이 공부를 시키는 것 같아요. 4번 문제 가겠습니다. 밑줄 친 왕의 업적, 왕이 관산성. 참 진짜 어쩌자는 이야기. 이렇게 쉽게 출제를 해버리면. 성왕 나왔어요. 성왕이 관산성에서 전사했고 이 도도에게 목이 잘렸다는 이야기를 비하인드 스토리로 다 했습니다. 도도가 성왕의 목을 자르고 솔직히 이야기하면 도도가 노비 출신이라니까. 그러니까 백제 왕이 내가 너같이 천한 놈에게 내 목이 잘려야 되겠냐. 그냥 네 칼을 달라 내가 할복을 하겠다. 근데 도도가 뭐라고 했다고? 아니다. 난 내 칼에 백제 왕의 피를 꼭 묻히고 싶었다고 그 자리에서 목을 베버리죠. 그 시신을 진흥왕에게 보냈더니 진흥왕이 도도에게 상을 내리고 성왕의 해골은 자신이 정사를 펼치는 편전 앞 뜰에 묻어버리고 진흥왕의 성왕의 몸뚱아리는 앞 산에 묻어버리죠. 그러면서 진흥왕이 뭐라고 했다고? 앞으로 신라 관료 신하들이 신라 왕인 나를 만날 때마다 백제 왕이었던 성왕의 해골을 발로 밟고 만날 수 있도록 하라. 야, 성왕을 죽여놓고 성대하게 장례를 치러줬어도 성왕의 아들이었던 위덕왕은 진흥왕 시발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 시신을 그렇게 일국의 왕인데 그렇게 처리해버리니까 이때부터 백제 입장에서는 신라는 불구대천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 내가 지역감정의 시작이다 이렇게 비하인드 스토리를 썰을 다 풀었을 거 아닌가. 그랬을 때 성왕의 업적 자 한번 해줄게요. 성왕은 국호를 남부여로 바꿨고 사비로 진출합니다. 사비로 도읍을 옮겼습니다. 사비로 천도하고 국호를 남부여로 바꿔요. 이걸 백제 중흥하고 공부했죠. 체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수도에 관청 22부 세웠고요. 그 다음에 수도를 5곳으로 정비를 했고요. 그러니까 관청 22부, 수도 5부, 지방 5방 이렇게 정비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겸익이 율종 만들었던 것도 성왕이고요. 놀이사칙에 일본에 보내서 불경과 불상을 전파했던 것도 성왕이고 이 성왕이 신라의 진흥왕과 손을 잡고 한강 하류를 차지했으나 진흥왕의 배반으로 한강 하류를 빼앗기니까 복수하려다 관산성에서 전사하셨다. 정답은 1번. 야, 이 정도면 거의 중학교 내신 수준의 문제가 돼버리겠습니다. 불교를 공인하고 율령을 반포했다. 백제 왕 중에 불교 공인 율령 반포 이런 왕은 존재하지 않아요. 왜? 백제 율령 반포는 3세기 고위왕이고 불교가 수용되고 공인되는 건 4세기 말에 거의 침유왕으로 봅니다. 그러면 실은 한 문장으로 불교를 공인하고 율령을 반포했으면 고구려 소수림왕과 신라의 법흥왕이 둘 다 들어맞죠. 동의하나? 그래서 어차피 성왕이 아니고 3번 관등제 골격을 마련하고 여러분 기본적으로 백제에서 16관등제 그러면 3세기 고위왕 아니야. 무슨 성왕이야. 그리고 내가 뭐라고 했어요. 고위왕이 한강역 장악할 때 원래 낙랑 등의 한사원과 더 치열하게 전쟁했던 건 백제다. 다만 그 낙랑과 대방을 멸망시킨 건 어떤 나라다? 고구려 미천왕이었던 거다.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백제 고위왕에 대한 설명이고 4번 화랑도를 통해 양성한 인재를 관료로 선발했다. 화랑도를 국가적 차원으로 정비했으면 이건 누구에 대한 설명이야? 진흥왕에 대한 설명이니까 4번의 정답은 1번 가겠습니다. 5번 밑줄 친 나라. 야 거의 대부분 이거 뭐 발해라는 거 쉽게 잡히죠. 거의 피지배층이 말갈란 단어가 나오니까. 그래서 5번 문제를 한번 가볼게요. 자 5번 문제 발해에 대한 설명이야. 대가들은 호칭에 말소 돼지개 이건 부여죠. 마가 우가 구가 저가 민면의제는 옥저죠. 그러니까 선사 국가 형성이 한 문제 나왔다라고 했지만 이런 식으로 하나 더 끼어들었네. 내가 항상 뭐라고 해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비교하는 문제는 우리 경찰 시험 한 15번 정도 봤나? 한 번, 지난번 한 번 빼놓고 한 번도 빠지면 출제가 됐고 부여 고구려 조정의 만질환 변환 비교 문제는 한 3번 빠지고 다 출제됐어요. 끝내 이렇게 출제가 됐네. 그래서 선지 1번은 부여 2번 민면의제 그러면 옥저 왕족과 귀족들을 돌무지 덧널무덤. 우리 돌무지 덧널무덤 하면 천마총 생각날 거고 이거 신라의 5세기경의 무덤 아닌가. 물론 최근에 천마총은 지증왕의 무덤이지 않나라는 발표를 또 했기 때문에 6세기 무덤이 됩니다만 7급 시험 문제 정답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돌무지 덧널무덤은 5세기 마리깐 시대의 무덤이다라고 정답으로 출제도 된 적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발해왕은 여러분 딱 2개 알아. 정해 공주묘와 정효 공주묘. 아마 선생님과 공부한 친구들은 토 나올 정도로 정해와 정효를 비교했습니다. 그럼 정해 공주묘는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굴식 돌방 무덤이고 정효 공주묘는 당의 영향을 받은 벽돌 무덤이고 선생님 커리를 탔으면 네가 한 20번 했어. 근데
발해에서 돌무지 던절무덤 일리가 없잖아. 근데 편지 4번 봐봐. 학생들 입장에서 좀 짜증났을 것 같아. 왜? 소수의 고구려 유민이 지배층이고 다수의 말갈이 피지배층이라고 이야기할 때 말갈족이 촌장, 천주가 되기도 하였다 이런 문장이 분명히 있긴 있거든요. 근데 고구려 사람이 지역에서 장을 할 수도 있겠지. 또 문제는 가장 옳은 거 골라라라고 하고 있잖아. 서거로 풀었어야 돼요. 그래서 고구려 유민이 촌장이 되어 지방을 다스리기도 했다. 이것도 역시 틀렸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물론 일부 말갈인 촌장도 있었겠지. 그래서 뭐 출제자 의도가 그러하니까 5번의 정답은 4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5번의 4번을 아니 촌장은 말갈이잖아요. 그렇게만 단순하게 공부해가지고 어떤 한 문장이 여러분 한국사를 공부할 땐 이 쪽발이만을 좀 써야 됩니다만 유도리를 좀 발휘하셔야죠. 그렇죠? 그렇게 고지식하게 막 시발 막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말갈인 촌장이 존재했다는 거야. 5번의 정답은 4번. 6번 승려 문제도 또 이렇게 쉽게 나왔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원효, 우상, 의천, 진울 말고 시험에 나올 만한 승려를 한 10명을 더 추가해 줬지. 그 10명이 누구야? 자장과 원강법사와 원측과 해초와 균여와 요새와 해심과 보우 정도? 맞잖아. 근데 지금 딱 내가 자장하고 원강법사를 그래도 좀 알아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우와 씨 자장하고 원강법사 딱 이름 바꾼 거 봐봐. 1번 틀리면 안 됩니다. 편지 1번 날려. 세소고개고 수나라의 군사를 청하는 표문 걸사표를 보냈던 거 원광법사야. 원효가 중국에서 유학을 해? 이거 여러분 원효 의상 비교할 때 원효는 당에 유학을 가지 않았고 의상이 당에 유학을 갔다. 원효 해골물 먹고 깨달음을 얻고 당에 유학 가는 거 포기하잖아요. 더군다나 화엄 일승 법계도는 의상이니까 선지 2번을 만약에 의상으로 바꾸면 맞는 문장이 됩니다. 의천이 천태종을 개창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정 중심으로 선종을 포용한 것도 사실이야. 근데 선지 3번 같은 경우는 잘 가다가 3번이 틀렸다고 했을 수도 있겠다. 근데 화엄종을 억압했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여러분 고려 초기 균여가 교정을 통합하고요. 고려 중기에 의천도 교정을 통합할 때 다 어떻게 화엄종 중심으로 법상종을 끌어안잖아. 그래서 먼저 교정 통합을 의천이 했잖아. 의천이 교정 통합할 때는 어디서? 흥왕사에서 교정을 통합하잖아요. 더군다나 의천은 문종의 넷째 아들이잖아. 왕족은 화엄종을 졸라게 중시하잖아. 근데 어떻게 천태종을 창시하면서 선종을 포섭하는 것까지 맞는데 무슨 화엄종을 억압해요? 아니 이거는 애초에 그냥 출제자가 갖다 붙여버린 말도 안 되는 문장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균여나 의천이나 다 교정계 승려고 교정 중에 제일 짱 먹었던 게 화엄종이잖아. 균여나 의천이나 화엄종 중심으로 법상종을 통합하면서 교정 통합을 했던 인물들 아닙니까? 똑같이 교정 통합을 했지만 의천은 균여를 비판했죠. 그리고 원효를 존경했죠. 그래서 의천과 진울의 종파 통합은 원효의 화쟁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걸 다들 알고 있을 거야. 그래서 선지 3번 날리고요. 4번 진울이 불교를 개혁하기 위해 결사운동, 신앙 결사운동 어디에서 전개했는데? 송광사. 송광사를 당시 뭐라고 불렀는데? 수선사. 수선사 시옷 발음 3개 들어가니까 혀 짧아집니다. 교정과 선종을 통합하는 이론책에 솔직히 문제를 깔끔하게 되려면 선종을 먼저 해줬으면 좋죠. 선종과 교정을 왜? 선종 중심으로 교정을 통합하는 게 진울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맞는 문장으로 가야죠. 나머지가 완벽하게 틀렸습니다. 그래서 6번의 정답은 4번 가겠습니다. 7번 문제 뭘까? 고려의 중앙 정치제도 초기에는 광평성, 순군부가 좀 헷갈릴 수 있겠습니다만 후삼국 시대 공부하면서 후고구려가 나중에 이래저래해서 나라 이름을 마진 태봉으로 바뀌고 태봉은 구관등제가 있었고 광평성에 광친이가 국정을 총괄했다.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했냐면 고려는 당의 삼성육부를 모방해서 이성육부 체제로 독자적 운영한 측면이 있었지만 송나라 관제를 모방했던 건 중추원과 삼사고 맞죠? 대신 고등학생들 공부하는 교과서에 보면 신라와 태봉의 관제에도 영향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있다라고 내가 멘트를 던져줍니다. 그럼 광평성은 기본적으로 후삼국 시대 태봉의 관제지. 순군부는 솔직히 어려워요. 이건 태봉의 관제라는 주장도 있고 그냥 고려 태조 왕건이 왕이 되고 처음 설치한 기구라는 주장도 있어요. 그런데 출제자는 이걸
순군부를 역시 태봉의 관제로 봤던 것 같아. 순군부는 태조 왕건이 만들었던 군사권을 담당하는 기구였어요. 순군부 거의 시험에 안 나오는데 나온 거야. 그래서 광평성이나 순군부 등 태봉의 관제가 종속되었다. 그럼 완벽하게 맞는 문장인데 신라 관제라고 해버리면 안 되지. 광평성이 신라 관제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7번의 정답은 1번이 돼버리는 거야. 지금 잘못된 거죠? 아, 적절한 거구나. 그럼 정답이 1번일 수가 없는 거지. 이해되나? 2번 봐. 상서성에 소속된 육부가 각각 국무를 담당했다. 아니 여러분, 중서성과 문화성을 통합해서 중서문화성이라고 했고 상서성 밑에 육부가 있었던 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맞죠? 육부 순서는 이병호, 형예공 이렇게 공부했고, 그래서 7번의 정답은 몇 번? 2번 가겠습니다. 자, 나머지 만나보자. 3번. 나머지 틀려야죠. 2번이 맞으니까. 도병마사는 추부. 여러분, 도병마사는 왜 추부라고 이야기하지 않냐면, 도병마사는 여러분 어떻게 구성돼요? 도병마사는 빨리 이야기해봐. 중서문화성의 제신과 중추원의 추밀로 구성돼서, 그래서 제신과 추미 만나니까 도병마사는 제추 합의기구라고 들어봤죠? 물론 식목도감까지 제추 합의기구입니다. 도병마사 식목도감. 그래서 여러분, 중서문화성은 제신들의 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중서문화성을 제부라고도 해요. 그리고 중추원을 다른 말로 추부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슨 도병마사를 추부라고 해버리면 말이 안 되지. 편집 한번 날리자. 식목도감은 기본적으로 의회 역할을 한다니까. 원래 도병마사는 나라 국방을 담당하는 기구였고 식목도감은 나라 안의 사정을 담당하는 곳이야. 그래서 이건 나라 국방 문제 담당하면 여기는 지금의 의회 역할, 뭐 법률 개정이라든지 격식 문제라든지 무슨 운영 문제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했던 기구가 식목도감이야. 근데 선지 4번을 보면 백관을 규찰, 탄핵, 이거는 감찰기구야. 감찰기구. 그럼 고려 감찰기구는 어사되잖아. 그러니까 7번의 정답은 2번. 뭐 토달 게 없죠? 지금까지 어려운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8번. 좀 빨리 풀게. 여러분이 했으니까. 자, 이음인을 쳐 죽인 게 누구야? 그럼 무신직공계 공부하면서 직권자 선후관계 못 외웠으면 이건 진짜 한국사 공부를 안 지 또라이로 한 거죠. 자, 정중부. 물론 정중부 앞에 이읍 방이라는 인물도 있어요. 정중부, 경대승, 이음인, 최충원, 최후까지는 좀 알아야 된다라고 했잖아. 각각 정치기구 정중부는 중방정치, 경대승은 도방정치, 이음인은 다시 중방정치. 중방은 계속 유지돼요. 이음인을 제거했던 최충원조차도 중방은 살려놔요. 그리고 최충원은 따로 교정도감을 만들고 자신의 신변 보호하기 위해 도방을 다시 설치했더라. 그리고 최후는 최충원이 만들었던 교정도감, 도방 존재해요. 최후 때도. 최후는 따로 정방과 서방을 추가로 설치했더라. 뭐 너무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라. 그래서 자 봐봐. 기억은 누가 뭐래도 최충헌입니다. 무신정변을 반대하는 김보당. 자 봐봐. 그럼 내가 무신직공기에 워낙에 많은 반란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뭐 반무신의 난도 일어나고 농민반란, 천민반란, 삼국붕운동 이런 게 많이 일어나니까 이걸 두 문자로 내가 어떻게 암기시켰어? 이렇게 암기시켰죠. 지금 몇 번 문제지 이게? 8번 문제죠. 어떻게 암기시켰죠? 김조교, 내가 좀 쌍스럽다고 했어. 망사, 만원의 산, 동수년 이렇게 암기시켰어야 안 했어요? 그럼 야, 김보당의 난, 서경유수 조이총의 난, 교종사원의 저항, 이게 뭐야? 망이 망소의 난까지, 여기까지가 누구라고 했어? 이때가 정중부가 권력을 잡고 있을 때고요. 이 김삼이 효심의 난이야. 이게 이음인 때고요. 만적의 난, 동경의 난, 최강수의 난, 이게 최충원 때고 이게 최후 때다. 이렇게도 수업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김보당의 난이 나오고 여기서 지금 전리름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뭐라고 나왔어? 귀법사라고 나왔잖아요. 그럼 이건 교종사원의 저항인데 그중에 귀법사란 절이 가장 강력하게 저항을 했던 것 같아. 그럼 이건 누구 직공기 때야? 정중부 직공기 때입니다. 그래 버리시고요. 정방 설치했다. 끝났죠. 인사권 담당하는 기구. 설치된 건 어느 왕? 어느 인물 때? 최우가 설치하고 정방을 혁파하려고 했던 인물들. 충선왕도 혁파하려고 했으나 완벽하게 성공하지 못했고 공민왕은 거의 혁파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방에서 문신들을 공부시켰던 거 역시 최후니까 8번의 정답은 2번. 야, 8번 같은 문제는 뭐냐? 선지 3이나 4를 체크한 친구들은 정말 같은 인물인데 그래서 문제가 너무 쉬워져 버렸고요. 9번 같은 경우도 이건 진짜 어디 중학교 1학년 내신 문제인가? 공민왕 개혁 적절하지 않은 것. 기철 제거하고 정동해성 이문서. 야, 여러분 야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134는요 중학교 1학년 내신 문제고 정답만 공문 내용이에요. 사리문을 고등학생들은 공부하지 않습니다.
파리먼 설치가 충선왕이라는 건 우리가 얼마나 강조합니까? 이것도 한 100번 하죠, 100번. 그러면 9번 같은 경우는 거의 한 5초, 10초짜리 문제인데 1번 기철 제거 정동인성 이문소를 혁파했다. 쌍성 총감부 수보하고 천력 이북의 땅을 확보했다. 다 공민왕이죠. 신돈 등용하고 전민변정도가 공민왕이야. 선지 4번 파리먼 설치 신흥 4대부, 신진 4대부 같은 말입니다. 신진 4대부를 등용해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다. 선지 3번 선생님 충선왕 또 신흥 4대부란 말을 맞습니까? 예, 맞아요. 내가 뭐라고 했어? 실은 공민왕 때 중앙정계에 진출했던 친구들을 신진 4대부라고 하고 최후가 설치했던 서방에서 공부했던 학자들부터 우리가 4대부라는 표현을 쓴다라고 했죠, 원래는. 근데 이상하게 그냥 4대부와 신진 4대부를 수험 한국사에는 별로 구분을 하지 않았다. 신흥이란 말은 새롭게 등장한 4대부, 새롭게 등장한 세력을 뜻하잖아요. 그럼 충선왕이 신흥 4대부를 등장시키려고 했다. 맞는 문장이에요. 그런데 파리먼도 충선왕과 맞는 문장. 그래서 선지 3번은 충선왕 업적이면 맞는 문장. 근데 파리먼이 아니잖아. 공민왕이 아니잖아. 충선왕이 할리몬을 파리몬으로 개편하려고 했다는 거 다 아실 겁니다. 10번 문제. 고려와 몽골의 관계 속에서 고려 대외관계 선후 문제 시험에 잘 나온다고 내가 진짜 정답은 안 적었다. 8번의 정답 2번이고요. 9번 정답 몇 번이죠? 한번 지워야 되겠는데 9번 정답 몇 번이죠? 3번이었습니다. 이제 오른쪽으로 가버리면 왔다 갔다 하고 시험지를 들고 봐야 되니까 10번까지 하고 칠판을 한번 지우겠습니다. 10번 문제 볼까? 고려 몽골 관계에서 일어난 사건 발생한 순서대로 이야기해라. 그러면 니은 보세요. 자, 우리가 몽고 이유 지금 다 몽고 이유만 나왔어. 몽고 이유 강동의 역 기억나? 김치려 장군이 아니 몽고가 주변에 여러 잡다한 민족들을 막 청소하기 시작하잖아. 옛 거란족이 요나라 세워놓고 있다가 금나라에게 멸망했죠. 그 거란족 요나라가 우리 압록강 바로 북쪽에 대요 수국하고 숨어 있었잖아요. 그리고 금나라는 역시 이제 나중에 원이 되긴 합니다만 몽고에게 털리고 자기 동네 가서 동진하고 숨어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 몽고 새끼들이 대요 수국을 공격하면서 동진에게도 공격 명령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그 거란족이 도망칠 곳이라고는 우리 한반도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한반도 고려 쪽으로 도망을 쳐 내려오니 김취려 장군이 군대를 몰고 올라가서 씨발 왜 하필 우리 고려하고 평양성에서 그 거란족을 쉽게 이야기하면 몽골족과 여진족과 우리 한족이 거란족을 다구리 보면서 이때 거란족이 거의 멸족되다시피 한다. 내가 그걸 강동의 역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때 몽골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거란족이 너희 고려를 공격했는데 우리가 도와줬으니까 우리에게 조공을 바쳐. 근데 실제로 우리도 몽고군을 만나봤더니 몽고의 힘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바로 조공 바치죠. 어떤 새끼가 와 저고여가 오잖아. 저고여 이 새끼가 고려 와서 개지랄 떨었다가 피살 당한다라고 이야기했죠. 저고여가 피살 당하는 것도 선후관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1차 침략이 있었죠. 근데 1차 침략 때는 여러분 누가 시험에 나와요? 박서 장군 시험에 나왔다 한번. 박서 장군의 분전로 강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했죠. 말은 강화지만 야 씨발 지금 우리가 한미동맹이라고 하지만 동두간 동맹이냐? 우리 군대가 뭐 워싱턴에 주둔하냐 씨발? 응? 종속이죠. 솔직히 이야기하면 이때도 말이 강화지. 말은 강화지. 다루가치 새끼 와서 우리 내정을 간섭하잖아. 근데 최후가 술 처먹고 그 다루가치 두드러 패버렸다는 이야기 내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래서 다루가치가 울면서 도망가니까 2차 침략이 바로 시작되는 거고 2차 침략 때 여러분 2차 침략함과 동시에 이건 서로관계 잡을 수는 없죠. 최후는 강화도로 피난 가버리고 2차 침략 때 쳐들어왔던 새끼가 살리타고 그 살리타가 초조 대장경 대구까지 가서 불태워버리고 그러니까 그 살리타를 김윤후가 죽여버렸던 게 영인 처인북에서 죽였던 게 2차 침략 아니야. 3차 침략 때 황룡사 구축 목탑이 불타고 그리고 나중에 4, 5, 6차는 절대로 지금까지 시험에 출제된 적이 없으니까 쫄지 말고 해석하기에 따라서 몽고 침략은 8차까지도 볼 수 있다라고 했고 그러다가 무신직공기가 끝나고 개경 황궁하죠. 이거는 이제 강화도 피난 가는 게 2차 침략 때 피난 갔잖아. 34년간의 강화도 생활을 끝나고 개경으로 항공하는 건 무신직공기가 끝났다는 거고 몽고에 굴복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때부터 누가 저항해요? 삼별초가 저항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원간석기 사항이 나오면 선후관계는 원간석기 사항은 이게 몽고 이야기부터 지금 보기 자료가 나왔잖아. 그럼 봐봐. 니은이 뭐예요? 강동의 역이야. 니은. 그 다음에 처인성에서 김윤우 이야기 나왔다. 여기가 니은이다. 강동의 역. 처인성 이야기 나왔다. 처인성이 니을입니다. 아까 2차 침략. 그 다음에
무신적고 개경으로 한도했다. 이게 기역입니다. 그 다음에 원간석기 첨이부가 만들어지죠. 첨이부가 뭐니? 디귿입니다. 그럼 순서 잡히네. 니은, 니을, 기역, 디귿. 이것도 아주 쉬운 문제. 그래, 정답은 1번. 칠판 한 번만 지우고 끊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11번부터 보겠습니다. 조선시대 사회제도와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이게 좀 까다로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회사가 이번 시험에 2문제 정도가 나왔는데 이거 여러분들 좀 어려웠겠다. 3번, 4번은 이거 체크했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3번, 4번 봐봐. 강상죄 이야기가 나오는데 조선에서 가장 큰 범죄가 강상죄와 반역죄입니다. 그럼 이 강상죄라는 의미를 다 알고 계셨을 테니까 3번은 맞는 문장이고, 4번을 보면 민간인 사이에 다툼이 있거나 범죄가 발생하면 경국대정과 명예형법 규정인 대명률을 적용하였다라고 하면, 아니 고려시대는 당률을 참작하고 조선은 대명률을 참작했다는 거 다 알 테니까. 근데 1번 소송은 원칙적으로 신분에 관계없이 여러분 노비도요 사또한테 고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1번은 태클을 걸 수 없어요. 근데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신분에 관계없이 동일한 처벌이 따랐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역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양인 개병제 원칙에 입각하면 양반도 군역의 의무를 져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군역의 의무를 지지 않았죠. 근데 만약에 군역의 의무를 져야 될 농민이 도망을 치다가 잡히면 이거 혼쭐 나는 겁니다. 감옥에 갇히는 거고. 그리고 이게 참 사극이나 이런 데서도 여러분, 양반들이 노비 출신 여자를 범했을 때와 노비가 양반집 규슈를 범했을 때 그 죄가 어떻게 동일한 처벌이 따랐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상식선에서 풀어야 되는 거고, 선택지 1번과 2번은 일반적으로 수험 한국사에는 많이 출제되지 않는 문장이 이번에 출제가 됐습니다. 조금 까다로운 문제였고, 지금까지 너무너무 쉬운 문제만 출제가 됐다가 11번 같은 경우가 굳이 난이도를 따지자면 한 상하 정도 되지 않았을까. 11번의 정답은 2번 가겠습니다. 12번 문제 봐봐. 여기서 연도가 나온다고 선생님 연도 암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은 진짜 한국사를 차라리 포기하십시오. 이거 연도로 푸는 문제가 아니야. 그럼 5근형 어떻게 연도를 다 암기한단 말이야. 그럼 빠가지거리 하는 거 아니라고요. 5근형은 어떻게 만들어진 순서 봐봐. 선생님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고려중앙군 2군 6위 암기하라고 했나 내가? 암기하지 말라고 했죠. 조선 전기 중앙군 5위 이거 암기하면 미친놈이라고 했죠. 근데 조선 후기 중앙군 5군형을 암기 못하면 어떻게 하죠? 다 해야죠. 그럼 어떻게 하면 처음 선조 때 훈련도가 만들어지죠. 인조 때 어영청, 청융청, 수어청 만들어지고 숙종 때 금영 만들어지고. 내가 어떻게 공부시켰어? 어느 왕 때 만들어졌냐? 그리고 훈련도 가면 유독 자세히 공부해야죠. 포수, 사수, 살수, 임난 중에 만들어졌다. 삼수병이었고 뭐 삼수 미세를 받기도 했고. 그걸 공부해야죠. 명나라 척계강의 기호신설을 모델로 해서 만들어진 부대고 그런 것까지 가야죠. 그런데 이제 나머지는 내가 뭔만 공부하라고 했죠? 어영청은 북벌 중심 기구였다. 총총요. 남한산성 방어하는 기구. 북한산성 방어 기구였다. 남한산성 수어장대 있으니까 수어청은요 남한산성 방어 기구였다. 금이형은 숙종 때 만들어진 범상병이야. 농민병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숙종 때고 이게 선조 때니까 선조가 16에서 17을 가르는 왕, 숙종이 17에서 18을 가르는 왕. 실제로 만들어진 뒤 100년이 넘지는 않았지만 100년 가까운 시간 차이가 났기 때문에 5근형은 계획적으로 설치됐다라고 하면 X가 되고 임기 음병 방식의 설치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잖아. 그런데 이 부대들을 가지고 지금 장난질을 했단 말이죠. 1번 봐봐. 남한산성에 금형을 넣어요. 아니 남한산성에 뭐야? 남한산성에 수어청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선지 1번 날리고, 서울의 총포병과,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게 다 인조 때인데 서울의 총포병과 기병이라고 했을 때 이거 훈련도감이라고 생각해서 틀렸다라고 해도 맞아요. 근데 훈련도가 엄밀히 따지면 기병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 포수, 사수, 살수면 포수는 조총부대고요. 사수는 사수는 활을 쏘는 부대고요. 살수는 창을 드는 부대예요. 실제 기병은 어디에 있었냐면 어영청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 아니야. 어차피 지금 선지 2번에 무슨 수어청이야. 수어청은 남한산성을 지키는 군대인데. 그리고 여러분 효종이 어영청에서 기병들을 훈련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영청에 대한 설명이고요. 또 틀렸네. 선지 4번 봐봐. 도성수비를 목적으로 기병과 훈련도감의 일부를 주축으로 어영청을 설치했어요. 맞아요. 어영청을 설치했는데
어영청을 설치했는데 어영청이 설치돼서 훈련도관을 포함해 5근형 체제가 완성되었다. 5근형 체제가 완성된 건 금형이 만들어지면 숙종 때 완성됐잖아. 그래서 문장이 날리는 거야. 날려버리고 그럼 정답이 이제 3번일 수밖에 없죠. 서울과 경기를 강화하기에 서울과 경기의 경비를 강화하기에 청융청을 설치하고 여러분 청융청은 북한산성 방어니까 잘 생각해봐. 북한산성과 남한산성은 서울을 방어하기 위한 성이었고요. 대신 이 북한산성과 남한산성은 경기권에 존재하는 성인 거죠. 그러니까 서울과 경기를 방어하기 위한 부대들이 청청과 수어청인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3번인데 굳이 따지자면 12번도 난이도는 좀 있지 않았을까요? 조금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만 어차피 이것들을 선생님이 공부시킨 것만큼만 공부를 했으면 야 이건 문장적으로 말이 안 맞는다. 정답은 3번일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이 5근형의 모든 연도까지 여러분이 공부를 했을 때 그런 식으로 소화를 해냈을까? 다 이해를 하고 연도가 틀렸어 막 이렇게 잡아낼 수 있었을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주제는요 한 1000개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12번과 11번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13번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비석. 여러분 이 문장이 어느 왕이 이런 말을 했는지 몰랐다 손 치더라도 그래 편백되지 않음은 곧 군사에 공정한 마음이고 편벽되어 원마하지 않으면 바로 소인의 사사로운 마음이다. 이 문장을 굳이 여러분이 용조가 이런 비석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장 자체를 어느 왕이라고 캐치하지 마시고 뭔가 이런 비석을 만드는 왕. 내가 뭐라고 공부시켰습니까? 용조는 완론 탕평을 펴면서 탕평비, 탕평파, 탕평의 교서. 만약에 보기 자료가 길게 나왔는데 탕평이라는 단어 나오면 무조건 용조라고 했어 안 했어? 비석 나오면 무조건 용조로 가야지. 그래서 용조죠. 더군다나 지금 서로 팔을 나누고 싸우지 말거라라는 내용의 글 같은 느낌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그럼 이건 용조니까 1번 봐. 주자서 전료. 이거는 어느 왕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지. 이거는 이황의 저서죠. 물론 이왕이야 명종 때 인물인데 이걸 명종 때라고 출제하는 경우가 어디 있겠나? 그런 경우가 있긴 있었습니다. 최근에 공무원 쪽 시험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해동농서를 물어본 적이 있어요. 서호수의 해동농서. 그래서 정조대왕 보기자로 주고 난 다음에 정조대왕 때 만들어진 편찬물을 골라라. 아니 무슨 농서 서호수가 정조에게 허락받고 만든 농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동농서가 정답으로 떨어졌는데 해동농서가 정조 때인지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굳이 따지자면 보통 우리가 18세기 농서는 마지막 부분에 서호수의 해동농서를 공부하고 서호수의 아들 서유구의 임원경제지가 19세기라고 공부시킨단 말이죠. 그럼 19세기 농촌생활 경제서를 만든 서유구의 아빠고 서호수가 18세기면 서호수는 18세기 후반 인물이었을 테니 정조 때겠네. 그렇게 갖다 붙일 수 있었겠지만 그 문제는 어떻게 풀었어야 돼? 나머지 편찬물이 죽었다 깨나도 정조 때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게끔 문제를 출제를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결과적으로 주자서 저료를 왕으로 잡을 필요까지는 없다. 이왕으로 잡고 날려버리세요. 이왕은 16세기 명종 때 인물이야. 국조오래 모르면 큰일 납니다. 성종 때 한명회가 성종 때 신숙주가 그다음 동국병감 병선회가 참 많이 강조했는데 동국병감은 문종 때 우리 전쟁사에 대한 기록물. 동국문헌 비고는 영조고 이걸 약간 손댄 증모 동국문헌 비고는 정조고 이것도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선생님과 함께 한국사를 공부했으면 동국문헌 비고 홍봉안에게 시켜서 만든 국가적 차원의 백과사전이다 하고 한 5번 이상은 선생님과 공부를 하지 않았을까. 13번 다 풀어냈고요. 학생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게 14번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14번은 정확하게 속어로 풀었어야만 합니다. 내가 여러분들 뭐라고 이야기했어?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를 실수하지 않고 풀면 합격한다라고 했죠. 하나 물어보자. 과연 어느 공무원 선생님이 이 보기 자료가 시험에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약파와 교파를 사료를 해석해주고 그걸 10년 공부한 친구들한테 와서 너희들 여러분 이거는 사료는 무한대라니까 그냥 끌고 와버린 거예요. 선생님은 이 사료를 본 적이 있어요. 이거 한능금 쪽에서 한번 건드렸어요. 그런데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 이 사료를 알 리가 만무해. 근데 여러분 이건 어떻게 풀었어야 하냐면 여러분 입장에서 공부했을 때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8세기에 향전에서 밀려난 진짜 양반 구양들이 시골 마을 들어가서 내가 어렸을 때 진짜 양반이었어라고 증명하는 과정에서 향교와 서원의 출석부인 청금록을 강조한다는 이야기를 선생님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향교에 다녀야 진짜 양반 아니야? 그래서 이게 구양이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조선사를 가르치다 보면 빈정상하는 경우가 진짜로 많아요. 법제적인 것과 현실적인 거의 차이죠. 그래서 그런 시험 문제는 전공자들은 출제를 많이 안 하려고 합니다. 내가 뭘 물어보고 싶냐면, 내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 향교는 도대체 어떤 새끼들이 들어가서 공부해? 봐. 대체나 향교는 열심히 중등교육기관으로 공부한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놈들이 와서 공부하는지는 신분적으로는 공부를 안 한 것 같아요. 우리가 고려 국자감을 공부할 때는 유학부는 아빠가 7품 이상의 벼슬아치, 기술학부는 아빠가 8품 이하 벼슬아치와 서민의 자제라고 명확히 규정을 해주잖아. 근데 조선의 성균관이나 향교나 규정이 없죠. 왜 없을까요? 향교는요, 원래 15세기는 원칙적으로 양반의 자제들이 들어가기로 했으나 16세기 이후부터 그 규정이 무너져 버립니다. 선생님, 그러면 서민들도 향교를 다녔으면 향교의 출석부 청금록이 있었을 텐데 구양들이 신향들에게 청금록 흔들면서 청금록이 있어야 왜 진짜 양반이라고, 그럼 그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렸을 때 향교조차 안 다니는 어디 장사치 새끼가 갑자기 나이 처먹고 부자가 돼서 족보매매 이주해가지고 양반임 냈을 때 향교도 한 번도 안 다닌 새끼가, 과거 공부 한 번도 안 했던 새끼가 어디서 양반이라고 하면서 청금록을 흔들었다는 이야기야. 지금 내 말 이해해도 되고 이해하지 않아도 돼요. 좋아. 교파하고 약파는 여러분들 몰랐을 거야. 그러면 그냥 목민심서만 전락에 공부했는데 교파 약파는 뭐야 하고 문제를 풀어야죠. 그랬을 때 여러분 2, 3, 4는 내가 토 나오도록 강의해 줬습니다. 유양서 가지고 진짜. 맞죠? 2번 봐. 향해를 통해 향촌사의 여론을 주도하면서 향촌을 지배했던 기존의 사족을 구양이라고 한다. 선지 2번이 틀렸다라고 하면 이건 진짜 거의 말이 안 되는 거고요. 3번 봐. 신양들은 지금까지 지배층으로 군림하던 구양들과 향촌 지배권을 둘러싸고 경쟁했대. 이를 향전이라고 한다. 아이고, 조선 후기 향전 너무 완벽한 문장 아니야? 4번. 조선 후기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경제력을 확보한 일부 분홍층들은 분홍층은 사족들의 향촌 지배권에 도전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향안의 이름을 올리려고 했으며 향해를 장악하려고 했다. 이처럼 새롭게 등장한 이들을 신양이라고 한다. 어쩌자는 이야기죠. 2, 3, 4는 완벽해 버리는데, 근데 여러분 교파하고 약파는 처음 들어본 이야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당시 인제 평민들 중에서 좀 경제적으로 지위가 되거나 그럼 아들을 향교에 막 보내는 사람들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원래 향약을 주관하면 사족들이 주관을 하고 있었잖아. 정조가 향약을 수령에게 주관시키기 이전까지는. 그럼 향약을 주관하는 건 일단 완벽하게 양반인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하고 문제를 풀었어야만 하는 유일한 똥 문제고, 똥 문제인데 속으로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문제. 그래서 이 문제가 진짜 똥 문제로 막 호기가 문제처럼, 호기가도 솔직히 이야기하면 아무려면 최영이나 이성계가 정답이겠지. 박이나 정지장군이 챔선이 나왔나? 그렇게 해서 2개까지 압축할 수 있었듯이 이거는 진짜 난이도 상상까지는 안 갑니다. 상중 내지 상하.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하나. 이렇게밖에 풀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럼 여러분 이 문제가 출제했다고 해서 이제 또 교파하고 약파 전락에 공부해라. 정신병자 같은 마인드죠. 이 문제는요,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멸망하잖아요.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출제가 안 될 수도 있는 내용이에요. 선생님도 20년 공부하면서 딱 20년 강의하면서 2번째 봤어. 뭔 말인지 이해해?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2, 3, 4는요 선생님이 20년간 강의하면서 500번씩 봤어요. 2, 3, 4, 500번씩 나오는 내용이 완벽하게 맞으니까 10년에 한두 번 나올 내용 가지고 이거 모르겠다 하고 찍었어야지. 이거를 도리가 없습니다. 맞는 친구들도 다 그렇게 맞았어요. 맞았니? 다 그렇게 맞지? 야, 교파, 우리 저기 교파하고 약파 알았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95점 맞았는데 알 수가 없다니까. 선생님 말을 믿으세요. 14번의 정답은 하나 갑니다. 15번 조선시대 편찬. 우리 정말 편찬물 죽어라고 강조했는데 하나도 빠짐없이 선생님이 강조했던 내용들 기본으로 나왔죠. 고려사 저려는 어느 왕 문종, 그 다음에 신참팔도지지 세종. 얼마나 있습니까? 신참팔도지지 세종, 그냥 팔도지지는 세조에서 성종인데 보통 세조로 한번 시험 출제가 된 적이 있었더라. 죽어라고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동통감이 성종인지 모르면 진짜 주먹 쥐어집니다. 동동동, 동려지 풍남, 동국 통감, 동문선. 그 다음 신증 동려지 풍남은 중종 때. 그러니까 동국려지 풍남은 전해지지 않지만 신증 동려지 풍남은 전해진다. 16세기 중종 때, 은근히 중종 때가 요즘에 시험에 잘 걸린다라고 말씀드렸죠. 공무원 시험에서 중종의 정답, 중종 시기를 물어봤고 이룬 행실도가 정답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15번에 내가 왕 이름 불러줬으니까 15번의 정답 3번인 거 인정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16번 갈게요.
여러분 이 16번은 수능 쪽이나 한능검 쪽에서 이 보기 자료도 수십 번 나온 보기 자료인데 좀 공부를 이상하게 한 친구들은 50만 원으로 또 기억을 해가지고 그렇게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읽다 보면 이게 이모군란이라는 게 어디서 나와? 일본 공사관에 군사 약관을 둔다. 이모군란의 결과 중에 제물포 조약. 그러니까 여러분 이모군란은 예를 들어서 제물포 조약이 있고 그 다음에 갑신정변의 한성 조약이 있는데 굳이 차이점이 이야기하자면 둘 다 배상금을 지불해요. 근데 제물포 조약에는 일본 공사관에 경비병 주둔 내용이 있고 한성 조약에는 그 내용이 빠진다라고 여러 번 했잖아요. 그럼 공사관에 일본군이 경비병이 주둔하고 있으니까 이건 제물포 조약이고 내용적으로 누가 뭐라고 해도 임오군란에 대한 이야기야. 그럼 이 조약과 관련된 설명, 임오군란과 관련된 설명이에요. 이 조약을 체결하게 된 이후에도 청은 조선에 군대를 계속 주둔시킨 한편, 여러분 임오군란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했어? 용산에 위안스카이가 군대 3,000병력 주둔시켰죠. 그 용산의 군대 기지 터를 만든 게 지금까지, 그러니까 청일전쟁 이후에는 일본이 지배하고 있었고 그 땅을 지금까지 미군이 주둔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모군란 때 청나라 군대를 불러들인 민비를 내가 시발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나라 서울 한복판에 외국 군대를 주둔하게 된 단초를 제공한 사건이 이모군란이다, 그런 이야기 했었지. 그래서 유리한 조건으로 조선과 통상관계 무슨 조약 체결한대요? 조청, 상민, 수륙무역장정 맞는 거고요. 2번 봐. 이 조약 5조 공사관 경비를 위해 약간의 병력을 한성에 주둔시킨다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일개 대대 병력 약 700명 정도 되니까 700명이면 대대라고 할 수 있나? 보통 우리가 군대 소대가 한 2, 30명? 그럼 중대는 한 1, 200명 맞잖아. 그럼 700명이면 대대. 뭐 그런가 보다 해야지. 뭐 이런 걸 어떻게 공부하고 암기하세요 그러면 씨발 대대 병력하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3번 이 조약 체결의 결과 일본군의 한성 주둔으로 조선을 둘러싼 청일의 무력 충돌 위험이 커지면서, 그쵸? 왜냐하면 이모군란으로 용산에는 위안스카이가 주둔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일본 공사관에는 일본군이 주둔하게 되면서 두 나라 군대가 을렁거리다가 두 나라 군대가 전쟁할 뻔했던 사건이 갑신정변이라는 거 다 알잖아요. 이 조약의 근거에 청일 양국은 장차 조선의 군대를 파병할 때는 상대국에 서로 알린 자, 이거 공동파병권, 텐진조약. 텐진조약은 갑신정변의 결과물. 15번의 정답 4번. 역시 저는 이거 도저히 어려운 문제라고 인정 못하겠습니다. 난이도 거의 하부 정도 문제예요. 17번 다음과 같은 결과. 이거 뭐야? 뭐 어쩌자는 이야기야. 메가탄 나오고 스티븐스 나오면 제1차 한일협약 어떻게 공부시켰습니까 여러분? 제1차 한일협약과 제2차 한일협약, 1차, 2차 한일 신협약을 헷갈릴까봐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도 암기시켰죠. 여기는 고문정치, 여기는 통감정치의 시작, 통감이 임명한 차관이 각 부서에서 차관 역할을 해요. 그래서 당시 우리 바보 황제 고종은 고통스럽게 차를 마시고 있었다. 고통차 그랬잖아. 그럼 제1차 한일협약이죠. 이걸 뭐 어쩌란 이야기입니까? 17번 문제가 제일 쉬운 문제 같아요. 이건 난이도 하합니다 진짜. 18번 갑니다. 내가 근현대사 연도 했죠. 이번에도 5개 중에 2문제가 연도 문제 나옵니다. 동의하죠 여러분들? 봐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정근대사는 몇 세기를 알고 있거나 사건의 개연성이 없어도 너무 시기 차이가 최소 1, 200년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 사건의 개연성을 가지고 선후관계를 설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연도 없이도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기억니은 그 개연성이 없죠. 그러니까 연도를 암기하고 있어야 문제 풀기가 쉽죠. 더군다나 근현대사는 흥선대원군 집권기부터 김대중 정권까지 짧은 기간 140여 년의 정치사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잖아. 물론 경제 문화사도 연도가 암기할 게 꽤 있고요. 그래서 연도를 암기해버리면 기억은 가프라테프트 미락은 1905년이잖아요. 정확히 따지면 1905년 7월에 가프라테프트 미락, 1905년 8월에 제2차 영일동맹, 1905년 9월에 포츠머스 조약, 1905년 11월에 을사 조약. 이거 선후관계 잡아야 되니까. 니은은 뭡니까? 대구에서 국제보상운동입니까? 1907년이죠. 그 다음에 디귿은 뭐니? 간도협약 이야기입니다. 그럼 간도협약이 1909년인지 모르는 친구는 아마 없지 않을까. 그래서 선후관계는 여러분이 잡으시고 정답은 18번의 정답은 1번 가겠습니다. 역시 굉장히 쉬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19번을 한번 볼게요. 다음 선언문이 발표된 때로부터 가장 먼 시기. 여러분 이것도 저와 함께 1920, 30년대 사회 경제적 민족운동을 공부했으면 그 아무래도 이제 사회주의가 전개했던 여러 가지 운동, 학생,
청년운동, 농민노동운동, 여성운동, 뭐 백정의 형평운동 이런 거 이야기하는 과정에 어린이 운동이라고 내가 필기합니다. 그래놓고 뭐라고 하냐면 사회주의자들도 어린이 운동에 관심을 갖지만 실제로 민족주의계에서 어린이 운동에 또 지대한 관심을 갖는다라고 했어. 그래서 내가 이번에 수업할 때 무슨 느낌이었냐면 야 이거 수능에서는 연도도 한번 나왔는데 공무원 쪽에서는 요즘 별로 안 물어보더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어요. 근데 천도교 소년회를 그래서 내가 어지간하면 여러분 수능에는 어떤 문제까지 나왔는지 아나? 19번하고 20번은 수능 문제 수능을 풀어봤으면 다 경험할 텐데 천도교 소년회가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잡지 어린이가 발행이 돼요. 여기는 어린이날 제정이고 여기는 잡지 어린이야. 여기 연도를 따져보면 이게 21이고 이게 22고 이게 23이야. 여러분 이게 짠짠짠하고 이 선후관계 문제까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럼 이 보기자료가 천도교 소년회에서 발표한 거고 어린이날 제정할 때 이야기겠네. 그런데 굳이 이걸 뭔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 발표된 때로부터 가장 먼 시기 있었던 사실 골라라 그랬어. 근데 1번 봐봐. 조선혁명선언 연도 강조했죠. 23년. 3번 형평운동 연도 강조했죠. 23년. 그 18년 2차 대비할 때인가 내가 연도 인강으로는 18년 1차 대비할 때 촬영까지 했고요. 18년 2차 대비할 때는 제가 강의했던 노량진에서건 아니면 안성메가에서건 연도잡기를 다 해줬어요. 연도잡기 할 때 가장 연도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1923년입니다. 뭐가 있는가 생각해 볼까? 1923년 초에 조선혁명선을 신초가 써서 의열단원들의 행동 지침서가 됐고요. 1923년에 지금 여기 있는 것만 먼저 생각하자. 국민 대표회의가 개최되기도 했고요. 1923년에 형평운동이 전개되기도 했고요. 1923년에 암태도 소작쟁이도 은근히 시험에 잘 나오고요. 1923년에 관세가 철폐된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관세 철폐로 바로 조선물산 장려회. 그러니까 회사령 철폐가 1920년이고 그래서 평양물산 장려회고 관세 철폐로 조선물산 장려회가 서울에 만들어진다. 근데 물산 장려 운동을 1923년하고 연도 암기하는 건 올바른 공법이 아닙니다. 20년대 초반이라고 잡는 게 맞는 거고요. 그다음 수능 쪽에서 많이 나왔던 연극단체 토레가 1923년에 만들어진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1923년에 관동 대참사 있었죠, 일본에서. 이렇게 1923년에 연도가 나올 게 많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또 있을까? 1923년에 빠진 거 있어? 우리 조교야? 그러니까 봐봐, 이렇게 강조를 시켰어요. 연도를 알면 좋겠다고. 근데 그 중에 세개가 꽂혔어. 근데 2번 같은 경우도 1910년대 국내에서 전개된 1910년대 국내 비밀 결사 단체 임병찬의 독립의군부 1912년. 그다음 박상진 김자진의 대한광복회 1915년. 1910년대 국내에서는요 결사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비밀 결사 단체가 만들어진다고 얼마나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여러분 솔직히 보기가 뭔지 몰라도 1, 3, 4가 뭐야? 23년이야. 2번만 1915년이고 보기 다 가려도 그냥 선택지만 보고 정답 2번 해야죠. 19번에 정답 2번 가겠습니다. 20번 문제 갑니다. 여러분 20번 문제를 나 이거 찍었다. 우리 조경 선생님 나 이거 찍었어요 안 찍었어요? 여러분 좌우합작 운동 이야기할 때 좌우합작 운동은 진짜 시험에 잘 나온다고 이게 대한민국 수리과정에 제대로 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어? 현대사는 통일해서 나올 확률이 가장 높고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수리과정 나온다라고 했잖아. 제대로 공부했어야죠. 좌우합작 운동은 왜 좌우합작 운동이 전개되었냐가 시험에 잘 나와. 모스크바 삼상회의 직후에 좌우위계 대립이 극심하고 제1차 미소 공의가 휴회됐고 이후 만에 단정론 때문에. 맞죠? 누가? 여운형과 김규식이. 여운형과 김규식이 좌우합작 7원칙 발표해야 안 해. 그 좌우합작 7원칙에 두 개는 아예 암기하라고 했죠. 1조 임시정부 수립하자. 2조 미소공의 속개하라. 그런데 실은 이 좌우합작위원회 좌우합작 7원칙에 여러분 이런 내용도 있더라라고 하면서 좌와우가 손을 잡으니까 토지개혁안이 말도 안 되는 유상으로 매입하고 무상으로 분배한다. 실현 불가능한 거 아니야. 국가가 무슨 봉이야. 토지개혁안 논의도 있었고 근데 이건 실현 불가능한 건데 둘 다 각자의 주장을 받아들인 거죠. 유상으로 매입한다는 건 민족주의의 주장이고 무상으로 분배한다는 건 사회주의자들의 주장이니까 사회주의자들은 농민에게 공짜로 나눠주는 걸 먼저 목표로 삼았던 거고 민족주의에는 지주들에게 돈 주고 사는 걸 먼저. 그런데 이건 실현 불가능한 거고 이런 약속도 있고 처벌 문제도 좌는 죽이자 사회주의자들은 민족주의에는 살리고 껴안자
결론이 안 나니까 어떻게 한다? 나중에 언젠가 입법 의회가 만들어지면 그 의회에서 이 일을 처리하게끔 넘기자라고. 나 이 이야기 한 3번인가 했습니다. 동의해줘야 돼. 그랬을 때 한국의 민주독립을 보장한 모스크바 삼국회상의 결정에 따라 자화합작으로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한다. 이게 자화합작 실현 측의 1조 이야기, 임시정부 수립하자. 미소 공동연회 속계 2조 이야기. 그래서 1, 2번은 날려야죠. 3번 친일파 민족 반일자를 처리할 조례를 본 합작위원회에서 심리 결정에서 실시하게 하는. 자화합작 운동이 친일파 처벌하기. 그런 적이 없잖아. 서로 간의 생각이 틀리니까, 자와 우의 생각이 틀리니까 친일파 처벌 문제는 훗날 입법기구에 넘기자라고 했잖아요. 그 입법기구에서 반민특위 만들었던 거고. 그러니까 3번이 정답이지. 근데 선지 4번은 또 이게 뭔 소린가 하겠죠. 어려운 선지예요. 이거는 여러분 자화합작 실현칙의 6조에 그냥 꽂혀있는 문장을 출제자가 아무 생각 없이 가져다 실어버린 거야. 그럼 우리가 자화합작 운동이 전개되면서 미군정의 지지를 받았고 남조선 과도 입법 의원이 만들어졌다는 거, 남조선 과도 입법 의회가 만들어졌다는 것까지 알고 있죠. 의원도 선출했죠. 그 문장으로 갖다 붙이면 자화합작 운동일 수 있겠는데 그렇게라도 풀어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친일파 처벌 문제는 자와 우의 생각이 틀렸기 때문에 훗날 입법기구에 넘긴다라고 진짜 강조했기 때문에 이건 내가 찍은 문제야. 그렇지만 찍었지만 그만큼 자주 출제되는 문제가 아니니까 저와 공부를 했던 친구들도 놓친 친구들이 좀 있었을 거라는 거 인정합니다. 자, 이렇게 20번까지 해설 강의 다 했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냥 내가 하란 대로 하면 한국 사람 고득점 맞을 것 같고, 내가 하란 대로 말 안 듣고 내가 보라는 책 안 보고 그러면 난 더 이상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말을 그만하고 싶어요. 경찰 한국사에 맞는 공부를 하십시오. 여러분이 7급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국가직처럼 아주 막 잘한 친구들, 막 연고대 다니는 여학생들이 합격을 빼먹어 버리는 그 친구들만큼 공부해야 되는 그런 경찰 시험이 아니잖아요. 너무 많이 뽑아주고 보편 타당하게 남들이 맞힐 수 있는 문제를 내가 맞춰주면 합격 점수가 나오는 그렇게 합리적인 공부를 해야지. 왜? 그래야 영어도 하고 법도 하니까. 그래서 경찰에 맞는 강의 들으시고 맞는 합리적인 공부하셔서 중경으로 가는 꿈을 꼭 이룰 수 있기를 바라면서, 자, 우리 3차 18년에 해설 강의를 진장 3번이나 했습니다. 한국사 해설 강의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